아니 근데 정말 이게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이거 아마 이게 제일 힘들지 않을까 좀 싶고 아동학대, 아동학대 법무부에서 2014년 이후로 아동학대 특례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아동이 사망한 그런 학대로 사망한 모든 케이스를 다 조사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전수조사. 이게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었을까? 왜 이걸 막지 못했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몇 가지 사건도 좀 인천과 관련이 좀 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인천 계부 목검 사건이라고. 계부 목검. 네, 얘를 목검으로 많이 때려가지고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인데요. 20대 계부 이모 씨는 5살 아이의 손과 발을 묶고 목검으로 때렸고 아이는 학대를 당하다 숨졌습니다. 엄마 신모 씨는 남편이 손발을 뒤로 묶어 아이 몸이 활처럼 휘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왜 이렇게 했냐에 대해서 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어릴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판결이 어떻게? 판결은 이제 살인죄로 징역 22년을 받았다가 검찰이 검찰이 예, 항소해서 이 아이의 엄마들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궁금해요. 엄마도 이제 그때 구타를 당했어요. 그래서 엄마도 다른 데 갔고. 그러니까 엄마가 같이 외출하면서 애는 화장실에 감금해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 자체 생모가. 중간에 아마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있었죠. 그래서 격리 조치도 하고 그 생모가 또 신고도 했었고 그래서 형사처벌 받았어요. 애도 보육원 갔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도 좀 안타까운 점이 이렇게 다시 같이 살겠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서 승인을 해준 거죠. 2년 넘게 머물던 보육원에서 돌아온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아까는 뭐 그게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걸 안 상태에서 그 아이를 거기다 다시 집어넣는 거는 진짜 호랑이 굴에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를 알아서 그렇지 사실 보육원에 이제 한 2년 있었고 떨어져 있었고 그 엄마가 같이 남편이랑 합쳤고 그럼 이제 뭔가 가정이 회복되어 가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불안하게 큰 아이들일수록 더 분리불안이 강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받고 큰 아이들은 혼자도 잘 놀아요. 근데 이렇게 상처받고 큰 애들은 오히려 혼자 잘 못 있어서 말씀대로 지금 즉시 분리조치를 해도 다시 가고 싶어. 너무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서 죽을 거 그게 그 분리불안은 그냥 외로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러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에 휩싸이는 거예요. 계속 이 아동학대 사건은 뭐 작년 올해 계속 지금 계속 우리 공분을 살 정도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9살 어린이를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둬 결국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 A씨. 검찰은 A씨에 대해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때린 거 맞습니까? 학대 혐의 인정하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피고인은 자기 배로 나온 누구가 자신의 게임기를 피해자가 옮겨놓은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를 계속 추궁하고 이에 피고인의 과도한 체벌과 지속적인 학대로 위축되어 있던 피해자가 사실은 피고인이 그 엄마가 옮겨놨어요. 피고인이 위 게임기를 옮겨놓은 것임에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내부 옷방에 있던 여행용 가방 가로 50cm, 세로 70cm 되게 작죠 캐리어가 를 거실로 가지고 나와 피해자 키가 132cm고 어깨 넓이가 34cm, 어깨 넓이가 34cm인데 거기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이에 피해자가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뒷걸음질 치다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가방 안에 들어가 옆으로 웅크린 자세로 눕자 피해자를 가방에 가두어두고 12시 10분경 지인들과의 점심 약속을 외출을 하면서 친자녀들에게 1시간에 한 번씩 가방의 방향을 바꾸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친자녀들은 진짜 용의주도하다. 근데 귀가를 했어요. 귀가를 해서 자기 친자녀들이 피해자가 가방에서 나오려고 하고 가방 안에 일부러 소변을 보았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자 피고인은 아직도 피해자가 반성을 하지 않고 반항하고 있다고 여겨서 안방 내부 옷방에서 더 작은 여행용 가방 거기에 들어가도록 지시하고 가방의 뚜껑을 덮고 지퍼를 잠갔다.
의붓 어머니가 가방 2개를 번갈아가며 7시간 넘게 가뒀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붓 어머니의 더 잔혹한 학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2 가방을 세웠어요.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을 향한 거예요. 바닥을 향하고 목 부분에 눌리게 되니까 이렇게 거꾸로 됐으니까. 그래서 숨쉬기가 어려워진 피해자가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 라는 말을 하자 그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정말 숨이 안 쉬어져? 거짓말 아니야? 평소처럼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피고인의 추궁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채 내 거짓말이에요. 아, 거짓말이라고. 얘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가방 내부에 그 박음질이 된 천을 뜯어서 거기 나가려고 가방에 뜯어진 부분으로 손을 내밀자 피해자에게 넣어라고 말하였음에도 넣어 그랬는데 손을 넣지 않자 이를 자신에 대한 반항과 진정한 반성이 없는 행동으로 여기고 분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73kg의 체중으로 그 가방 위에 올라가서 앉았다가 올라가 뛰거나 밟고 이에 피해자가 울며 숨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계속 뛰거나 밟았다. 살인이네. 아니 이렇게 이 아이가 믿고 키우고 싫으면 아이를 왜 맡았느냐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미운 애를 네.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남편과 싸우고 이러면 애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말 피해자한테 평소에 막 그렇게 괴롭히면서 너 마음속으로 나한테 욕했지 하면서 모든 걸 자기 통제하에 놓고 마음까지도 통제해 버리려고. 가해자는 징역 22년을 지금 받았는데 2심에서 25년으로. 역시 아까랑 똑같고. 이 같이 있었던 이 피고인의 친자식들 네. 이런 상황에 가담 내지는 목격하고 어찌됐든 동조하게 된 거잖아요. 친모의 애들은 친모의 범죄를 증언해요. 이렇게 했고 이렇게. 다 얘기해요. 네. 아, 이게 그 아이들 얘기가 그 참조가 아이들 많이. 이야기에 그거죠. 근데 하여튼 이 엄마는 반성문을 이제 수많은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피해자가 거짓말과 나쁜 행동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서 모든 방법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실망스러운 피해자의 모습을 봤다. 그 아이의 길을 꺾기 위한 일종의 기싸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도 피고인의 진정으로 반성하고 참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써놨죠. 저 25년도 이렇게 모자란 것 같죠. 피해자의 유족과 학교 선생님, 이웃 주민이 기억하는 피해자는 밝고 명랑하고 춤추기 좋아하며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어린아이였다. 꿈이 경찰관이었대요. 경찰관이 꾸미던 아이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학대 가운데 점차 말수가 줄고 잘못하지 않은 것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등 가정 안의 왕따로 외롭게 지내다가 엄마라고 부르던 마지막까지 숨을 외치며 자신을 구해줄 것으로 믿었던 피고인에 의하여 그렇게 생명을 잃었다. 또 다른 네, 맞아. 이야기가 이게 제가 있나요? 예. 이 사건이 되게 의미가 큽니다. 서연이 사건인데요. 이게 서연이 사건은 2013년에 있었는데 최초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살인죄로 인정한 사건이고요. 네. 그걸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도 만들어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 모양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40살 박모 씨에 대해 울산지검이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갈비뼈 24개 가운데 16개가 부러지고 사망에 이르도록 치명상을 입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 서연이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당시 7세에 대한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소풍을 가기 위하여 식탁 위에 놓아둔 현금 2,300원. 2,400원. 네, 2,300원을 훔치고도 안 훔쳤다고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35분 동안 전신을 닥치는 대로 때렸다. 옆구리를 많이 다쳤는데
이거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막잖아요. 예, 이 판결문에 나오는데 옆구리를 그렇게 많이 다친 거는 그러니까 이게 손을 들게 하고 때렸다는 거예요. 같은 날 좀 있다가 또 피해자가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미안해요 엄마 소풍을 가고 싶어요. 그래도 소풍을 가고 싶다고 한 거예요. 했더니 피해자가 물건을 훔치고도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소풍 가고 싶다고 한다는 이유로 재차 격분해서 피해자의 얼굴이 창백해질 때까지 20분 동안 또 추가로 때려요. 머리, 옆구리, 배 등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양폐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늑골이 16개 부러졌고요. 이게 훔쳤다고 이렇게 때렸잖아요. 2,300원. 근데 본인은 그 다음 피고인의 그 범죄 사실이 몇 달 전에 스승의 날 기념 행사를 위해서 학부형들하고 같이 만나서 어느 집에서 회의를 하다가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서 가지고가 절취했다. 자기 학부형 그거는 절취하면서 자기 지금 2,300원 지금 훔쳤다고 이렇게 애를 이제 때렸어요. 근데 이게 그 살인죄가 인정이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피고인이 징역 15년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왜 살인죄가 인정 안 됐냐? 이유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15년이 선고되면서 형량이 낮다는 국민적 분노를 샀습니다. 이 피고인이 119에 자기가 신고를 했어요. 심폐소생술도 하고 맨날 이렇게 심하게 때렸기 때문에 이번에만 특별히 죽이려고 때렸을 것 같지 않다. 판결 이유가. 그다음에 머리와 옆구리를 구분해서 머리는 한 대만 때리고 옆구리는 많이 때렸다. 그러니까 머리가 치명적인데 그런 이유로 하여튼 살인죄 고의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2심으로 갔죠. 2심에서는 이제 살인죄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명을 지르고 얼굴에 핏기가 없는 창백한 모습이어서 의학 지식이 없는 박 씨라도 이 양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달라진 법원 판단입니다. 심폐소생술하고 구해주려고 했던 건 다 거짓말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엄마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애가 그렇게 죽으니까 심폐소생술을 자기가 막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서 한낱 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119에 전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먼저 119에 신고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119에 신고를 할 때 그 녹음은 돼 있어요. 피해자의 아이의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난다면서. 자기가 다 부러뜨려 놓고 왔다. 그리고 119 도착했을 때는 바닥과 욕조와 피가 다 닦여 있었어요. 브루스타라는 약품을 뿌리면은 피가 형광색으로 빛나거든요. 그걸 했더니 이제 피가 다 닦여 있었던 안 보이던 피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더 악랄하게 본 거죠. 네. 그 살인이죠? 살인이죠. 그 2심에서. 예, 2심에서 최초로 살인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보호자라는 어떤 역할을 영원히 못 맡게 해야 되지 않나요? 느낌이 드는 건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죠. 이런 잔인한 폭력범들은. 근데 이 이야기 마치기 안 해요. 전에 제가 네. 꼭 하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요. 네. 분노가 혐오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다 보니 공교롭게도 대부분 다 계부, 계모면 저 집 계부야, 저 사람 저 계모야.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럼 맞아요. 이런 사건들은 사실 아이를 입양하거나 자기 친자식이 아닌데 키우는 그런 수많은 충실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이것이 혐오로 가면 안 된다는 거. 맞아요. 실제로 뭐 적지 않은 아동학대 사건들 친부 친모 진짜 많거든요. 예. 근데 이서연 어린이 사건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파장을 많이 일으켰어요. 이게 지금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전에는 법이 이렇게 강력한 법이 없었거든요. 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아동을 학대한 부모 등 친권자는 친권이 박탈됩니다. 좀 더 여러 가지 장치를 더 만들고 정비를 하자. 그래서 이서연 보고서라는 민간에서 이제 보고서가 작성돼서 우리가 그냥 공문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모든 아동 학대
인해서 사망한 사건들을 다 전수 분석을 해가지고 왜 이게 아이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나 어떤 체계가 이제 만들어진 그런데 큰 의의가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건 이 사실을 이 가족 말고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아동학대가. 아이가 고발을 하진 않잖아요. 예, 아이가 할 수가 없죠. 요즘에 보통 기사 보면은 그 의사 선생님들이 네. 뭐 폭행당한 흔적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럼 고발을 할 수 있는 신고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교사, 그렇죠. 유치원 선생님, 119 구급대원,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신고 의무자들이 쫙 있습니다. 네. 신고 의무도 강화돼 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애를 때리면 위법이에요. 때려도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네. 민법상 원래 징계권 조항이 있었어요. 민법 915조에 부모는 징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게 60년 정도 올해 폐지했어요. 우리 법무부가 이제 법안을 내서 그걸 폐지를 했어요. 모토가 사랑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렇게 해서 부모가 징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 그래서 저희 좀 더 알려졌습니다. 이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는 우리가 물론 가정의 문제이지만 그것이 도를 넘는다는 거는 인간이 직감적으로 이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거나 그냥 가정 안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다른 집안의 문제일지라도 좀 의심을 하고 이 아이들이 당하는 문제는 이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가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말 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 온 사회가 진짜 각자 몫을 다 해야겠다. 이거 신고 의무자는 신고 열심히 하고 그걸 모두 관심 가지고 항상 지속적으로 계속 지켜보고 고민의 결과를 또 정부나 보여주고. 그렇죠. 다시 이런 범죄가 생기지 않는 게 목적이니까. 되게 웃으실 수도 있는데 진돗개를 숭상하는 모시는 진돗개교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진돗개교. 네, 2014년에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 2014년 8월 14일에 수상한 아동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돼요.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막 울어요. 어떤 엄마가 와서. 근데 그 아이를 어디서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잃어버린 시점이 이미 한 달이 지난 거예요. 그럼 그동안 신고 안 하고 뭐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하고 조금 수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단순 실종 사건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아이의 행방을 막 찾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그 아동보호시설 140여 군데도 조사를 해보고요. 엄마라는 최 씨 주변도 많이 탐문을 해요. 그런데 한 5개월 동안 계속 수사를 해봐도 전혀 어떤 혐의점이라든지 의심할 만한 부분을 결국 찾지 못해서 이 사건이 이제 미제로 남게 되거든요. 근데 미제로 남게 되었다가 2016년 2월에 이제 이 사건이 다시 이제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되게 돼요. 왜 떠오르게 돼요? 당시에 2016년 2월에 그 미취학 아동인데 실종된 아이들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실종 신고된 이 사건이 다시 이제 경찰이 보게 되고 이거는 단순 실종 신고가 아니겠다라는 판단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돼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엄마 최 씨가 아이가 실종했다고 하는 시점을 전후해서 한 15일치의 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보는데 이상하게 그 통화의 상대방들이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다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세대 주택을 살펴봤더니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떤 범죄 혐의점은 바로 찾을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그 단체에서 탈퇴했다는 사람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렵게 경찰이 이 사람을 설득을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증언하는 것은 2014년 7월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교주격인 A라는 사람이 폭행을 하다가 사망을 했고 야산에 묻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강서구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이 단체가 진돗개를 모시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었던 걸로 밝혀지게 된 거예요. 악귀에 씌었다면서 3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이비 종교 집단이 범행 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주택가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들은 영물로 여기는 진돗개가 짖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잔혹하게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체가 뭡니까 진돗개교? 진돗개교가 그냥 진돗개를 모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돗개가 숭상하는 거죠. 신인 건가요? 신인 거죠. 일종의 신인 거죠. 그러니까 진돗개한테 일단 다 존댓말을 해요. 먼저 내려가시지요 이런 식으로. 또 사당도 마련해 놓고 진돗개를 위한 어떤 의식을 거행을 하고, 그리고 이 신도별로 각각 진돗개를 모시는 어떤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돗개의 어떤 수건을 빨아주는 사람, 앉는 사람, 그리고 뭐 목욕시키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 분담이 있었고, 동네 주민들의 어떤 증언을 들어봐도 모시는 모습이 누가 봐도 사실 보였던 거예요. 일단 이상하다라고 느꼈지만 사실은 뭐 딱히 어떤 범죄 혐의점은 없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 정도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이제 알고 보니 그 진돗개를 숭상하는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진 집단에서 아이를 학대하면서 이제 사망을 하게 한 사건을 이제 경찰이 찾은 거죠. 아이를 왜 학대했을까요? 처음에 진돗개가 아이를 보고 막 짖었다고 해요. 아이는 뭐 한 3살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 그때 이제 진돗개교의 교주 같은 사람이 진돗개가 이렇게 아이한테 짖는 거는 이 아이에게 어떤 귀신이 쓰여 있어서 그렇다. 이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아이를 좀 때려야 한다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가벼운 폭행으로 시작했다가 그 폭행 정도가 사실 당연히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가 사망한 날이 2014년 7월 7일이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아이가 좀 대소변을 못 가리고 계속 좀 칭얼대고 이러니까 좀 더 심하게 아마 때렸겠죠. 그렇게 돼서 아이가 갑자기 사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친엄마가 다 보고 있었어요. 친엄마는 가만히 있어. 친엄마는 아무런 뭐 말리거나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이 사망한 후에 이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이 사망한 아이를 흔적을 없애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주의 야산에 이 아이를 묻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시신을 묻어요. 묻고 다시 집으로 왔는데, 생각해보니 거기 멧돼지들이 많이 다닌다는데 멧돼지가 혹시나 아이를 묻어놓은 곳을 다시 파서 아이가 드러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왔나 봐요. 그래서 다시 이들이 내려가서 아이의 시신을 꺼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화장합니다. 아이의 시신을 불태워버리거든요. 그 과정에 엄마가 다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거에 좀 충격적이죠. 이 엄마가 그럼 경찰에 왜 실종 신고를 했느냐? 그것은 그러니까 자기들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혹시나도 모를 수사에 대비한 어떤 그 혼선을 주는 그런 목적이었고, 실종 신고가 너무 늦은 거죠. 그렇죠. 이것까지 이 엄마는 이제 교주와 그 진돗개교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 처벌 어떻게 받았나요? 그 엄마 최 씨는 이제 10년 형이 선고가 되고요. 아이를 직접적으로 이제 학대해서 사망하게 한 사람은 13년 형이 선고가 되고. 그러니까 죄 질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형이 좀 형량이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네요. 이게 이렇게 좀 호응행랑하잖아요. 이런 종교에 빠지는 심리가 뭘까요? 뭐 기본적으로 사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심리하고요, 사기 범죄에 속는 심리가 좀 유사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앞서 옴진리교 같은 경우 겉으로 뭐 의사라든지 전문직 성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외형적으로 그럴 뿐이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결핍이 있어요. 해소하지 못한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 두 번째 상황적 요인이 겹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옴진리교 같은 경우는 일본의 95년 당시에 그 시대 상황이 있고, 거기에 전반적인 삶에 대한 의미의 상실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든지, 여기에 세 번째 이러한 상황을 노리는 이 범죄자들, 사이비 종교의 교주나 혹은 사기 집단이나 아주 촘촘하게 짜여진 전략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베풀어요. 당신 힘들지, 내가 들어줄게 라든지, 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존감, 낮은 부분들,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건드려주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외부와 차단을 시키죠. 다른 제3의 의견을 못 듣게 해요.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개입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소위 말하는 본전 심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때까지 내가 바친 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당신이 중단하면은 다 날아가는 거야.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경우에 사실상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고요. 이 세 가지를 다 와해시켜야만 피해를 막을 수가 있죠. 뭐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정말 어떤 신념이고 개인의 선택 문제이거든요. 본인이 판단 능력이 미약해서건 환경적으로 취약해서건
이런 종교를 선택하고 본인이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정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진돗개교 사건처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이 같은 경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사건이 꽤 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가족을 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피해자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릴 사건이 굉장히 또 그 분노했던 사건인데요. 그 2005년에 한 프로그램에서 이 아버지가 백악종이라는 그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다 빠져가지고 어금니만 남게 되는데 이게 전 세계에 한 2% 정도 되는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가 그 병을 앓고 있고 그 딸한테도 이게 이제 유전이 됐다고 해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도움을 이게 불과 몇 달 만에 기본해진 거거든요. 성장 속도에 맞춰서 얘가 더 커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돈이 없으니까 사랑을 주는데 아픈 것까지 같이 주는 거 보니까 자기 딸을 위해서 뭐 정말 도와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호소해가지고 방송에서 결국 그 이제 소위 어금니 아빠라고 이제 소문이 나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우니까 도움을 주기도 했었는데 2017년 9월에 정말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기 딸, 당시에 14살 된 자기 딸의 친구를 수면제를 먹여서 잠이 든 이 아이를 이제 성추행을 하다가 이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니까 이 아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천사 아빠로 알려졌던 어금니 아빠 이모 씨의 두 얼굴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영학 사건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라고 추궁을 했더니 아내가 죽고 나서 굉장히 우울해가지고 내가 자살을 하려고 음료수에다가 수면제를 넣어두었는데 아이들이 이것을 놀면서 음료수인 줄 알고 먹고 그렇게 사망했다라는 이제 그런데 부검을 해봤더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이제 목에 졸린 흔적, 그다음에 이 수면제가 그 정도의 치사량도 아니고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하게 됐죠. 딸의 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했다는 거 정말. 그런데 이제 이 범인의 이제 포렌식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기존에 이미 가출한 여성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같이 생활을 한. 이 씨는 자택 건물 5층에 사무실 같은 여러 개의 방을 두고 평소 최소 2명에서 서너 명의 젊은 여성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자가 참 특이한 게 14살부터 19살까지 요 미성년자네요. 미성년자인데 아주 교묘합니다. 13세 미만이면 처벌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이건 형량상으로 봐서도 다 경계선을 넘어가고 그걸 계산해서 한다는 거예요? 네, 계산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영학이가 자기 아내를 만날 때가 14살에서 만나서 16살에 이 딸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알고 있었고 단순히 소화기호증이다 이런 이제 분석을 하신 분들이 계셨던데 소화기호증은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영학이 같은 경우는 단순 소화기호증이라기보다는 취약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인을 해서 성범죄를 많이 시도를 해왔다는 거죠. 이 양은 이 씨와 함께 숨진 14살 A 양의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을 차량에 싣고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포렌식 수사에서 드러난 것은 더 끔찍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영학이가 자기 딸의 휴대폰에 있는 친구들 사진을 보면서 선택을 했어요. 얘를 데리고 와라. 사실 14살이면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거든요. 주변에 알린다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근데 그런 것이 없이 동조를 하고 또 심지어 자기가 데리고 오기까지 했다라는 것이 이제 공범이다 이렇게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이영학이는 가정폭력이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 폭력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하면 더 이상의 폭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학습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스톡홀름 신드롬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어떤 감정을 교류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폭력을 견디는 수단으로 내가 동조하는 모습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사실 연민을 갖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이제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근데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비이성적인데 왜 저러지? 왜 신고 안 하지? 정서적으로 완전히 종속돼 있었던 거네요. 상당한 가스라이팅의 상태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파면 팔수록 드러나는 이영학의 추악한 실체는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이영학이라는 자는 이제 속속들이 정말 악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기존에 이미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를 운영을 해왔었고 거기에 아내가 포함이 됐어요. 이 씨는 일종의 포주 노릇을 하며 여러 여성들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나아가 아내까지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제가 보니까 온몸이 문신이에요. 이 아내가. 아내가?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과 얼굴을 제외하고는 완전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온몸에 문신이 되어 있고 뭐 아주 그 혐오스러운 글자까지 막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성매매를 시키고 그 장면을 또 녹화해가지고 사이트에 올려서 또 수익을 얻고 이런 행위들이 이어져 왔다는 거죠. 아내 최 씨하고 관계가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관계가 어떻게 부부가 될 수 있나 싶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상당한 폭력과 지배 속에서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아마 15살, 16살에 이영학과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은 가정의 어떤 그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것들이 좀 추측이 되는데 이러다 보면 지금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한테 의존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마치 이 상황을 벗어나가지고 뭐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이런 비합리적인 어떤 의존성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그 참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 아내 사망 이후에 이영학의 행동이 그 이상감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아내가 사망을 한 것이 이제 본인이 극단적인 자살을 해서 아파트에서 이제 술을 마시고 다투다가 뛰어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날의 행적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뛰어내렸는데 내려오질 않아요. 그리고 119에 신고를 하고 구급대가 도착하니까 그때서야 나옵니다.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구조 행위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점인데 투신 직후에는 아내 곁을 지키며 오열하거나 하지 않고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리던 모습을 보였던 이영학. 근데 여기서 더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그 유서가 이 아내가 자필로 쓴 게 아니고 프린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염을 할 때도 자기가 자기 휴대폰을 이렇게 걸어놓고 자기가 녹화를 했어요. 자기 아내를 염을 하면서 직접. 말할 때마다 우는 눈도 이영학의 아내 최 씨의 죽음을 두고 그동안 자살이냐 아니냐 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사망하고 나니까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내가 싸웠다라고 하니까 뭐 이런 상처들도 났다. 또 다른 방에 있어서 못 봤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에 대해서는 사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기 아내와 딸은 결국은 자기의 어떤 그 금전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만 이용됐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걸 오히려 제 아내 죽음 자살에 대해서 좀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처음에는 그냥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너무 용의주도 하고 나쁜 사람이네요.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이코패스도 있을 수 있고 특히 경향성으로 봐서는 이 연극성 성격 장애의 경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연극성 성격 장애라는 것은 어떤 관심을 끌기 위해서 굉장히 극적인 드라마틱한 것을 잘 만들어요. 그리고 그 관심이 조금이라도 소홀해지면 막 충격적인 일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관심을 끌고자 하는 이런 그 경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성적 중독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관련된 어떤 행위라도 합니다. 심지어 아내를 성매매 시키면서 찍어서 동영상을 뭐 판매하고 말이죠. 이런 정말 저는 악마 이런 말도 표현하기 싫어요. 악마도 못 되는 인간들인데 이영학의 형량은 어떻게 되었나요? 처음에 사형이 선고가 됐었는데 이제 또 이제 항소를 하고 그래서 무기징역으로 이제 감형이 됐는데
저런 겁니다. 이제 난치병을 앓고 있었고 어려서부터 뭐 학력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가만히 됐고요. 그다음에 아내 사망 후에 뭐 분노, 죄책감, 충격 등을 경험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 반영이 됐네요. 네, 그 얘기들이. 반영이 됐어요. 또 왜곡된 성적 충동을 해소하거나 억제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우발적인 살인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일단 판결문 자체가 좀 납득이 안 돼.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이제 그 범죄의 이제 원인이 그 범죄인의 책임이 당연히 제일 크겠죠. 사회가 범죄의 배양기다. 또 어떤 사람은 그 타고난 유전적 요소. 그러면 본인과 타고난 것과 환경과 사회의 책임을 몇 대 몇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합의가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판결은 타고난 것도 좀 부족한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사형을 못 하겠다는 거고 당연히 사형해야지 이렇게 그런 사람이 볼 때는 이런 판결을 보면 정말 피가 거꾸로 섰죠. 아 그럼 사회가 책임이면 저런 악마 같은 범죄 저지 내가 책임이 있단 말이야? 좀 몸이 불편하면 다 저런 짓 해? 그렇다고 어떻게 그게 책임이 덜어져?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그 사형과 무기징역 지금 그 경계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교화 가능성이 정말 단 1%라도 있는가의 문제일 것 같은데 얘기를 듣다 보면 과연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사실 우리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것이 한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의 대상이 되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 이런 정도의 치밀함을 갖고 있다면 가석방을 해서 나가기 위해서 엄청난 모범수로 살 가능성이 있어요. 이춘재가 지금 밝혀지고 나서 다들 모범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춘재가 그 악마성을 그냥 감추는 이유는 큰 나중에 어떤 목표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영학도 그런 준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가정폭력이라고 하면은 그냥 또 많은 분들이 그냥 신체적으로 폭행하는 거 이 정도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가정폭력의 범주는 이런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상대의 일상을 아주 통제하려 들거나 아니면 뭐 지속적으로 괴롭힌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주 고립시킨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다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가정폭력 중에 가장 이제 잔혹하고 이제 안타까운 경우가 살인까지 이제 이르렀을 때가 가장 문제가 되죠. 보통 이것을 이렇게 부부 사이는 영촌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촌수가 없고 영촌 살인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요즘 이게 좀 문제가 되죠. 사회적인 문제도 있는데 대표적인 그 가정폭력이 이제 살인의 결과까지 이르게 된 사례를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 10월 22일 강서구의 어느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여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이제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새벽 시간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전 남편을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여성과 이미 4년 전에 이혼한 전 남편이 가해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뭐 단순 살인 사건인가 하고 이제 경찰이 더 들여다봤더니 이미 이 피해 여성은 여러 차례 이 남성과의 사이에서 어떤 폭력 피해를 입었었고 또 경찰에 신고한 이력도 여러 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잔혹하고 극단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폭력 사건이 2015년 2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당시에 이 피해 여성이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고 해요. 근데 이 여행 가는 것을 가해자가 되게 못마땅해 했고 여행에서 돌아오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아주 막 잔인하게 폭행을 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가해자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피해 여성의 언니와 그리고 딸들에게 연락을 해요. 문자로 좋은 구경 있으니까 집으로 와라 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 참혹하게 맞은 엄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얼굴에 주름질 곳이 없을 정도로 맞아서 퉁퉁 부어있는 상태였어요. 아빠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매달려서 빌고 빌었지만 흉기를 들고 위협까지 하는 상태였어요. 그게 몇 시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제가 참다 못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경찰이 출동을 해서 가해자가 경찰서에 갔다가 2시간 만에 다시 집으로 와요. 이 아빠가. 어떤 조치가 내려지긴 했나요? 가족폭력 사건에서 이런 식으로 좀 피해자에게 좀 피해를 주거나 가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는 임시조치라는 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접근을 피해자에게 좀 접근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연락을 좀 못하게 하는 것, 전화, 문자 메시지 이런 거 못 보내게 하는 것. 이런 조치가 사실 내려지기도 했는데 이 가해자는 이 조치를 어겨봤자 형사처벌 안 된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이 교도관이었다고 하거든요. 교도관이에요. 교도관인데 자기가 교도관인 걸 가족에게 상당히 강조하면서 나는 교도관이고 법률을 너무 잘 알아. 이런 걸로 경찰 가도 큰 일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구속되지 않을 거야. 처벌받지 않을 거야라는 것을 그 가족들에게 항상 이런 식으로 사실 좀 세뇌하면서 자신의 어떤 장악력을 계속 좀 키웠던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피해자들을 지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혼도 안 하고 그냥 산 건가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서도 이 사람의 괴롭힘과 협박과 스토킹은 사실 계속 지속이 돼요. 사실 피해자가 여러 번 주거지를 바꾸고요. 전화번호도 바꾸고 중간에 딸들과 떨어져 살기도 하고 자신 나름대로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는데 이 가해자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흥신소를 통해서 이 여성이 어디로 이사 갔는지 정보를 캐고 정보를 확인하고 또 그 집을 찾아가고 협박하기를 반복하고 급기야는 피해자의 그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을 해요. 그래서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는 거죠. 그 파악한 정보를 가지고 새벽 한 4시 45분경에 수영장을 가기 위해서 집으로 나온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를 한 거죠. 이 가해자의 처벌이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가해자는 무기징역이 이제 구형이 됐지만 징역 30년으로 최종 갑자기 확정됐어요. 또 그 1심 판결문의 이제 판결 이유를 보면 계획적인 범행을 통해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이른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뒤늦게나마 고인과 유족들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이제 고려를 했다는 거예요, 양형에. 별로 그런 거 고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기억이 나는 게 딸이 사형을 요구를 하면서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아마 올렸었죠. 그 얘기하니까 기억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공분을 많이 일으켰고 10월 22일 날 이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그 다음 날 딸이 우리 아빠를 사형시켜 달라는 취지로 국민 청원을 올렸어요. (18년 10월 22일)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 사건의 주범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입니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받도록 청원드립니다. 엄마는 늘 불안감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고 보호시설을 포함 5번의 숙소로 옮겼지만 온갖 방법으로 찾아내어 엄마를 살해 위협했으며 결국 딸이자 엄마는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피해자인 아빠는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엄마를 죽여도 6개월이면 나올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했으며 사랑하는 엄마를 13회 칼로 찔러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런 아빠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고 또 다른 가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얘기 같아요. 이건 저는 공포도 있다고 봐요. 30년 후라고 공포가 없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읽으면서 굉장히 그때 공감을 했었고 주변 사람들 네. 다 보면서 이건 좀 사형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일어났고 딸들은 신상 공개까지 원했다 그래요. 근데 이 사건은 신상 공개가 안 됐어요. 딸들이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사람이 우리 아빠고 엄마를 죽인 살인자다라고 하면서 아빠의 신상과 사진 2장을 올려서 딸들이 아빠의 신상을 공개하는 상황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정말 기억이 나실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폭력 대책이라고 해서 여가부 장관이 답변도 했던 사안이고 개정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임시조치의 내용 중에 과거에는 어떤 장소를 위주로 설정을 했었거든. 그 장소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근데 사실 그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건을 계기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런 것도 좀 바뀌고 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2년의 징역까지 최대로 선고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강화가 되기는 했습니다. 너무 예고된 그럼요. 범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런 조짐이 보일 때 강력하게 어떤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좀 이루어지고 이제 이런 행동을 하면은 내가 조금 힘들 수 있겠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법률, 특히 이제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는데 이 법률이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거는 법률의 입법 목적이에요. 제가 입법 목적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면은 이 법은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97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가정폭력 문제는 정말 사소한 문제로 취급이 됐고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 법률이 정말 관심 있는 거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니에요. 가정 유지예요. 오로지 가정은 유지되어야 돼. 이 가정 유지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깨어진 가정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깨어진 어떤 도자기 같은 거예요. 그 도자기를 유리 조각 하나하나 붙인다고 해도 원래의 도자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강요하는 거죠, 예. 사실은. 그래서 이 입법 목적이 2011년에 조금 개정이 돼요. 어떻게 개정이 되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뒤에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가 이제 추가로 들어오긴 합니다. 문제가 지적을 예. 많이 했군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여전히 이 법률은 사실 국가가 가해자를 좀 엄정히 처벌해야 될 역할을 피해자에게 약간 떠넘기는 거예요.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한다. 피해자의 의사, 처벌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뭔가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법률적인 근거가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또 때려도 되겠네라는 잘못된 학습 효과만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 상황에서 피해자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냥 나만 지금 참으면 우리 가족이 유지될 수 있어 생각하고 그래 이번 한 번만 하면서 폭력의 강도는 높아져도 그냥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실제로. 실제로 이런 게 누가 밖에서 그냥 누가 계속 저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때려요. 그리고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제가 상처를 입고 병원에 갈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맞습니다. 이게 가정 내에서 일어났다 하면 그 사람은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교정해보렴 하고 면죄부를 주는 그런 되게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2022년도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지금의 사람들이 가지는 그 폭력에 대한 그 인식이 과거와 같을지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걸 가정 폭력이라고 하는 말을 조차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폭력이죠. 그냥 그렇죠. 폭력이에요. 폭력이에요. 강력 맞아요. 폭력이에요. 그냥 강력 오히려 범죄. 가정이기 때문에 더한 폭력 아닌가요? 가중 처벌이 필요한 강력 범죄라고 봐야 돼요. 이 범죄는 점점 늘고 있나요? 사실 이게 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애초에 신고되는 비율이 그렇죠. 너무 적어요. 2016년 실태조사 기준에 따르면은 1.7% 정도가 경찰에 신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대부분의 사건은 99% 정도, 뭐 98% 정도의 사건은 경찰에 신고조차 되지 않고 그냥 알아서 끝나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암수 범죄가 그렇죠. 많은 범죄죠. 예, 그리고 신고를 왜 안 했냐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신고해도 뭐 어쩔 수 없을 뭐 의미가 없을 맞아요. 것 같아서 다 포기하는 거예요, 하는 사실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로 그럼 이게 구속률은 어느 정도인지 봤더니 2018년도에는 0.8%, 맞아요. 1%가 안 되죠. 2019년도에는 0.9%. 그 가정폭력의 시작과 과정과 극단적인 끝을 되게 잘 표현한 시가 있어요. 그 폴레트 켈리라는 이제 미국 여성이 13년간 가정폭력 피해를 입다가 탈출해서 지금은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인데 제목은 나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라는 제목의 시예요. 자,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라거나 무슨 다른 특별한 날이 아닌데도요. 지난밤 그는 저를 밀어붙이고는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틀림없이 미안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저에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지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바로 제 장례식장 날이었거든요. 지난밤 그는 드디어 저를 죽였어요. 저를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했지요. 제가 좀 더 용기를 갖고 힘을 내서 그를 떠났다면 저는 아마 오늘 꽃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실 되게 짧은 시인데 여기에 가정폭력의 뭐 어떤 특징과 양상과 다 드러나 있는 시예요. 마지막 문구가 너무 안타깝네요. 네. 결국은 자기 또 탓을 하고. 네, 자기가 그냥 받지 말 걸, 그냥 용기 내서 그냥 나갈 걸. 진짜 이 법률이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살인, 뭐 영촌 살인 이런 거를 사실 방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법률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야 돼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법이 보호해 드려야 될 분들이잖아요. 가정폭력 피해자분들. 뭐 이런 것들까지도 안타까운 해야 되니 얘기들을 참 답답하네요. 네, 그렇습니다.